코딩 교육이 이제 본격화된 지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코딩이 뭔지 그걸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치면 한 40년 정도를 이제 프로그래머로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 코딩이라는 것과 일자리, 어떻게 연관성 가지고 있는지 제가 느낀 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코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조금 머리가 돌아가고 빠른 친구들은 뺀질거린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야, 뺀질거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잘못됐나? 그 반면에 약간 머리는 확확 돌아가지 않지만 숙제하기 좋아하고 성실하고 시키는 대로 암기하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성적도 잘 받고 그다음에 뭐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잘 다니고 이랬던 시절이 저희 세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을 들여서 머릿속에 넣는 과정은 인공지능, 즉 AI보다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어떤 그 새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나오면은 그 유무 박사님을 찾아가서 사진 보여주면 아, 이거는 어디 새고, 뭐 텃새고, 철새고, 새끼는 1년에 몇 마리 낳는다, 뭐 이런 거를 듣는 방송이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카메라 딱 비춰서 막 촬영을 하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지식을 갖고서 답을 하는 거는 요새 말하는 뭐 챗GPT, 인공지능에 우리가 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봐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박사라 그러면 축적 박사, 넓게 하는 사람을 박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새 세상 흘러가다 보면은 박사가 아니라 협사인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의미냐면은 전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들 같은 경우는 방송에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무릎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형외과 의사가. 근데 이제 아나운서랑 그 대화가 서로 연결이 안 됐었는지 사전 질문이 없었는지 의사분이 설명하다가 안 그래 저도 어제 어깨가 아프다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아 그럼 선생님 어깨가 아플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러니까 아 그건 저 어깨 전공한 저 후배한테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관절 하나하나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전공을 하다 보니 전체 사람 몸에 연결된 거를 파악하는 의사는 참 생기기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방송 보면서 한번 했었거든요. 전 지금도 어, 척척 박사, 넓게 아는 사람을 박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협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좁게 알고, 그걸 갖고 이제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살아온 거죠. 근데 지금은 협사는 역할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뺀질거리는 아이가 주로 이과성인 애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은 너무 뻔한 공부하기 싫고, 숙제하기 싫고, 나가 놀고, 엄마가 밥 먹어라 하면 그때나 저녁에 들어오고, 이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 학교에서는 별 모범생 소리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뺀질거리는 아이가 창의적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사회에 적응할 때 요새 세상에 딱 적합한 친구들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모들하고 상담할 때 그 뺀질거리는 아이가 성공하는 세상이 됐던 거고 어설프게 반에서 뭐 1, 2등, 1, 2, 3등 이런 친구들이 저는 사실 더 걱정스럽다 생각을 해요. 공부를 포기할 수도 없고 공부하자니 그거 가지고 서울대 갈 만한 성적이 나오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서울대 나와도 뭐 취업이 어렵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가 참 안쓰럽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한 40년가량 이제 프로그래머로 살아왔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출발부터 한번 소개해드리는 그 영상을 한번 찍어볼 생각을 가졌고 그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코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가능하면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에 저희 이제 코딩의 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출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저희가 그 학교에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 종이에다가 코딩을 하게 했어요. 이렇게 종이에다 코딩을 하고 나서 이쪽에 이 종이 이거를 10원을 주고 이제 10원 장당 10원이죠. 주고 오퍼레이터 펀치한테 주면 우리가 종이에 작성한 이 코딩이 이쪽에 펀치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서 기계에 들어가서 답이 돌아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작성한 코드가 잘못된 건지, 이 오퍼레이터의 펀칭 작업이 잘못된 건지, 그 자체를 또 따져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코딩 하나하나를 할 때 엄청 신중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신텍스는 외워서 써야 됐고 책을 보고 하든, 그래서 점 하나 잘못 찍든 뭐 스페이스가 잘못되든 어떠한 이유로 저희 때 이제 포트란이라는 걸 이걸로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요. 뭐 5번은 입력 장치 설정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우리가 편지를 쓰면 정말 정성스레 쓰다가 지우다가 다시 구겨버리고 다른 종이에 또 쓰고 또 쓰고 이랬을 때 그 아날로그적인 정서가 있었는데, 요즘은 스페이스가 씌워지다 보니 뭐 쓰고 지우고 머리에서 머물러 있는 생각 자체가 되게 짧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머리가 그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작아지고 그 순간적인 인스턴트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도 공부는 아날로그로 해야 되고, 이게 컴퓨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컴퓨터가 디지털이니까 디지털로 일시키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디지털로 해버리면 그거는 머리에 남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어떤 그 설명하는 방법 중에 제일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1k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100m 앞에 좌회전하세요. 30m 앞에 우회전하세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따라가면 목적지는 와요. 근데 거기를 다시는 못 가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운전할 때 80년대 후반, 90년대만 하더라도 차를 사면 지도책을 줬어요. 지도책을 줘서 그걸 보고 찾아다니면서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운전을 했었기 때문에 한 번 간 데는 그 다음에 다 찾아가거든요. 그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그 학습이 된 거죠. 근데 이 디지털적으로 요새 같이 뭐 문자 지우고 삭제해버리고 다시 고치고 이게 편한 세상에서는 머릿속에서 치밀하게 이렇게 링크가 되고 연결되는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부한 친구들한테 결국은 디지털적인 공부한 친구들은 수단으로밖에 인정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종이에 코딩을 하다가 이제 휴학했다 복학을 하고 나니까 1인1 단말기 시대가 열렸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단말기 더미터미널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코딩을 하고 지우고 피드백이 빨라지게 된 거죠. 그래도 그 당시에는 종이랑 병행해서 코딩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졸업할 때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코딩 전공자들이 그 당시에는 코볼로 취업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아직도 코볼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후지츠 같은데 뭐 해가지고도 서버 계속 활용해 쓰고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주로 이 사회에서 쓰는 거는 코볼을 많이 썼어요. 코볼을 많이 써가지고 이걸로 은행권의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갔고, 그 당시 90년대에는 회사마다 전산실을 꾸리는 게 유행이었죠. 그러면 전산실장이라는 직책이 많이 생겼고요. 그때 전산 팀원이라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장부에 돼 있던 업무를 장부를 전산화시키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인사급여 관리 같은 게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월급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진급하는 거, 이런 거 관리하는 거, 채용부터 근무, 근태, 그다음에 급여와 상여, 연간 소득, 그다음에 뭐 어떤 평가하는 거, 이런 식의 작업을 많이 했던 게 그 당시에 어떤 EDPS라고 그러죠. 전산 처리 작업. 그런 식의 절차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많이 했던 그 전산 전공한 사람들. 사실 그 당시에는 코딩이라는 말을 별로 안 썼어요. 프로그래머라고 했고, 그냥 프로그램 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가 영어에서 라이팅 하듯이 프로그램에서는 코딩 하는 거죠. 하나하나 써가는 과정이죠. 기기가 알아듣게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알아먹기 위해서 라이팅을 하듯이 컴퓨터 언어를 알아먹는 기계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코딩이라는 과정을 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아래급의 단어를 대표적인 언어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사 급여,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사회 나와서 했던 그 회계 프로그램 작업한 거, 회계 시스템 개발. 그래서 이제 회계 관리는 전표 끊고 분계가 되게 하고 총계정 원장, 뭐 일개표, 월계표, 거래처 원장 이런 각 양식들. 사실 이거는 전표만 들어가면 나머지들은 자동으로 나오게끔 돼 있는 과정들이었거든요.
뭐 학계재랑 시산표나 손익계산서나.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이 회사가 지금 상장회사지만 그 당시에 상장되기 전이었지만 한 8명 정도가 근무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뒤에 앉으신 분이, 이렇게 뒤에 앉은 분이, 앞에 있는 직원들이 쫙 있는데, 이렇게 8명 정도 있었던 걸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친구한테, 야, 어느 회사 거래 미지급이 얼마냐? 그럼 여기다 장부를 딱 펼쳐놓고 계산기 두드린 다음에 메모해서 줘요. 이렇게. 얼마입니다. 여기다, 야, 그럼 저쪽에 우리 외상 미수금이 얼마냐? 물어보면 또 메모해서 쪼가리에 이렇게 적어줘요. 이러다가 그 당시에는 여직원들이 24, 3이면 거의 다 시집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럼 시집을 가고 나면 그 또 새로 여상 나온 친구도 뽑아서 앉혀놓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던 회사인데 제가 입사해가지고 회계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시집 가면은 결혼하면 안 뽑고 또 시집 가면 안 뽑고 나중에 3명이 한 걸로 기억나요. 팀장까지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쪽에 PC가 이제 올라갔죠. 이렇게. PC가 올라가가지고, PC 전이었던 것 같아요. 단말기였으니까. 여기서 거래처 코드 입력하고 계정 과목 선택하면 쭉 나와버리니까 굳이 이 친구들한테 일을 시킬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개발할 때 어떤 우리 경리 회계팀에서 약간의 무언의 반발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뽑는 거, 장부 뽑는 게 나름대로의 노하우였는데 이거는 전편만 끊어서 계정 과목 맞춰주고 관리 항목 선택해주면은 전부 다 나와버리니까 이걸 느낀 친구들은 그 반발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뭐 자기가 전산을 배우는 게 빠르겠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빈정거리기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 시스템이 익숙해지니까 결국은 수능하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다니다가 제1제당 계열의 어떤 정보통신회사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사내방송에서 이 송경식 회장이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제1제당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직원 수는 똑같은데 매출액이 8천억에서 1조 8천억이 됐다. 이건 정보화에 대한 투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사내방송에서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기는 돈이 많은 회사니까 이렇게 정보화 투자를 많이 해서 이렇게 같은 인원으로 매출이 거의 3배가 됐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8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이건 격리팀만 그러고 또 영업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점점점 줄었고 이 과정을 이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해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제 이게 지금 와서 본격화된 거고 여러분들 뭐 요새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나오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없애는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프트웨어 혁명이고 일자리 없애는 혁명이기 때문에 절대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가는 길에 맞게끔 방향을 잡지 않으면 정말 열심히 해도 뭐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할수록 점점 더 다른 데로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도 요새는 방송이 많이 안 나오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는 어, 일을 찾아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도 이 끝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 흘러가는 방향. 가령 예를 들면 방송에서 마라톤 대회 걸립니다. 마라톤 대회 걸립니다.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그 달리기라도 해야 뭐 참가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안 하는 거죠. 철봉하고 있고 다른 거 하고 있고. 그러니 달리기 대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참가해봤자 되지가 않는 거고 참가할 자격도 안 생기는 거죠. 지금 방송을 가만히 보면 흘러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 마차가 있었는데 이 말이 끄는 마차보다 자동차가 발명된 후에 이 발명된 이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가면 안 됐대요. 그럼 여기 마차 모는 마부가 생각을 하겠죠. 옆에 차가 있는데 나도 운전을 배워서 이쪽으로 옮겨가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사가 돼서 운전하면 되니까. 근데 이 다음 단계 차가 나오고 있는데 요새 자율주행 뭐 구글의 웨이모니 뭐 많이 나오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여기 이제 이걸 딱 보니까 이걸 쳐다봤는데 어랍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대신에 이 차를 만들고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여기 관련된 거 이루는 업체들은 일이 점점점 많아지고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일자리 자체가 단절돼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아, 내가 학교 때부터 해온 일이 이런 쪽의 일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일자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세상 조류가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는 이제 또 졸업을 하면 이 친구들이 다양하게 가요. 병원, 제약회사, 항공사, 물류회사, 유통회사, 제조업체. 그 당시 저희는 호적 전산화가 있어가지고 이 공공 프로젝트도 많이 들어갔죠.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그 당시에 뭐 연합통신 다니던 그 친구도 있었고, 각 분야의 뭐 방송국, KBS 다니던 선배도 있었고, 다양하게들 흩어지더라고요. 컴퓨터 회사도 있고, 이제 전문적으로 한 친구 중에 보안회사도 있고, 증권 쪽, 은행 쪽이 참 많이 갔죠. 여기 선배들 취직하면 월급도 많이 받고,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무슨 투자 신탁, 뭐, 보너스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현재 흘러가는 공부를 안 해서, 도태된 우리 동료들이 많아요. 메인 프레임 컴퓨터만 컴퓨터로 생각을 하고, 윈도우 쪽을 무시한 거죠. 이게 무슨 컴퓨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윈도우 폰을 개발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1단계 이 IT 쪽 하는 사람들이 걸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태가 된 거죠. 변화에 순응을 못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랬던 세상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고, 언어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C++도 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하려면 SQL도 해야 되고, C샵이라는 것도 써야 되고, PHP도 써야 되고, 자바, 뭐, 닷넷 프레임, 워크, HTML, 이 하나가 어느 하나로 개발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게 어우러져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무엇으로 할까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혼자서 어느 하나만 해도 옛날 저희가 했을 때 무슨 코볼 전문가다. 코볼 하나만 갖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연동되는 게 많아요. 또 다른 시스템과도 연동해야지. 통신도 알아야지. 정말 복합적으로 알지 않으면 인공지능한테 밀려가지고 IT 개발자들도 많이 밀려나는 상황에 밀려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초급 기술자들이 진입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중급 고급이 챗GPT, 뭐 코파일럿 이런 걸 이용하면서 너무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사다리를 초급 개발자들이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되지 않으면 백날 뭐 장난 삼아서 코딩 해본들 써먹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자동차 레고 만든다 그래가지고 실제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진짜 자동차가 되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한 공부가 되지 않으면 현실에서 도움이 안 되듯이 그냥 취미와 장난으로 끝나버리는, 놀이로 끝나버리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퀴즈를 좀 드릴게요. 자, 이거는 왜 이거냐면 제가 살면서 경험을 했던 건데, 지구둘레라는 거는 뭐냐면 일본에 제가 첫 직장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에 아주 멋진 고등학교 나오신 실장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경기고등학교 그러면 뭐 대단한 학교였죠. 서울대 700명 중에 서울대 500명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회식 자리에서 저는 머리에 외운 거라 잘난 체 하려고 질문을 했어요. 지구둘레 아는 사람 그랬더니 다들 몰라 막 그러는 상황인데 그 실장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잖아. 지구 7바퀴 반 돈다고 하니까 대충 팔 잡고 나누면 야 4만 몇 킬로 되겠다. 아, 머리는 저렇게 쓰는 거구나. 그 당시 제가 새삼 느꼈어요. 암기하고 그걸 안다고 떠드는 게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분은 이 이과성 머리 있는 분이 쓰는 머리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30만 킬로를 가고 7바퀴 반 돈다니까 나누면은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를 4만 몇 킬로 외워가지고 외운 거 갖고 자랑하던 그런 시절이 이제 가고 있구나를 저는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키운 게 지금 세월이 꽤 흘렀지만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들은 그 충격이 지금도 공부하는 법에 대한 어떤 모토가 되고 있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쥐구둘레라고 한번 제가 써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번에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은 맥가이버랑 007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좋습니까? 뭐 호불호가 있겠죠. 맥가이버가 잘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007이 잘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007은 박사가 만들어준 무기를 다 쓰고 나면 거의 영화가 끝나요. 맥가이버는 할머니는 그러셨지. 뭐랑 뭐를 섞으면 어떻게 작용한다. 이렇게 하죠.
알고 있는 걸 조합해서 뭘 난제를 풀어가는, 위기를 넘겨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듯이 저는 지금은 007보다 맥가이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미 원료가 될 수 있는 소스나 자원들은 많거든요.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이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둘레의 어떤 걸 파악하는 방법, 알아내는 방법과 연장선적인 의미가 아닐까 해서 이제 이 말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많이 혼돈들하고 저도 한동안 몰랐던 부분이에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원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99% 노력을 해도 1%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도 걔가 제일 잘하는 걸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공부는 못하는 과목을 평균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잘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ETC 기타 등등으로 학교를 마치게 되고 그러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했던 그림이 지금까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정도까지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걸 더 투자를 해야 남하고 경쟁력이 생기는데 못하는 걸 끌어올리려고 투자를 하다 보니 잘하는 걸 잘 노력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그냥 ETC 같은 학생들이 양성되고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전 참 아쉬워요. 그리고 저는 언젠가 교육청이란 우연히 인연이 돼서 가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지만, 어, 동아리를 왜 학년별로 하냐? 섞어서 해라. 초등학생이라고 고등학교보다 못한다는 의미도 없고, 모른다는 뜻도 없다. 저한테 4학년, 4살 때부터 코딩 공부한 친구 하나가 배우고 있는데, 그 친구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 친구 대학생보다도 아는 게 훨씬 많은 분야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친구를 지금 그 자기 그 초등학교 2학년에 맞춰서 보내놓으면, 실습을 시키면 너무 시시해가지고 세월을 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고등학생들이라고 같이 섞여서 어떤 프로젝트 한다 그러면 충분히 자기 몫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의 교육의 변화도 어떨까 하고 저는 기회가 있으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암기에 대한 얘기인데 관심이라는 부분으로 제 4번 항목은 써봤어요.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누구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암스트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왜 썼냐면 이걸 물어봤을 때 요걸 아는 친구들은 과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더라고요. 가가린이요 딱 나오는 친구, 그래도 이쪽에 관심이 많구나. 유리 가가린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과정들. 이제 어떤 학생들을 상담할 때 이 친구가 이쪽에 관심이 있나 없나 알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두뇌 전하는가도 보고 싶을 때, 요 네 가지 질문 정도로 저는 자주 해요. 그때 이제 명견말리. 요거는 KBS에서 했던 방송인데, 여기에 이제 명견말리라는 곳에서 2015년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요. 이때 예측했던 내용이 20년 이내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일자리는 사라지는 풍요의 역설이다. 순창고추장의 매출액과 직원 수. 요건 이제 질문을 하려고 제가 써놓은 거고요.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일거리는 늘어난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그 길선상에 있는 사람은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일자리가 사라지면 뭐 그만큼 생긴다고 하는데 사라진 부류에 있던 일자리가 생기진 않아요. 다른 식의 IT에 관련된 일자리로 그 숫자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거기에 적성을 맞추든 맞는 일을 하든 그쪽이 아니면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거죠. 이 순창 고추장 얘기는 그때 방송에 나왔던 얘기가 1989년도에 20억을 했대요. 근데 2014년에 2천억을 했대요. 근데 직원 수가 1992년도에 140명이었는데 2천억을 했을 때 직원이 몇 명이겠냐는 것같은 방송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으세요? 물론 그래프로 짐작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딱 10명 늘었답니다. 20억에서 2천억이 되는데 10명이 늘었다는 얘기는 일자리는 안 생긴다는 얘기죠. 매출액과 관계없다는 얘기죠. 특히 요새는 AI 출연으로 인해서 콜센터도 축소가 되고 있어요. 국민은행이 200명인가 몇백 명 내보냈다. SK도 이미 AI 콜센터 운영하고 있고 또 키오스크를 해가지고 주문받고 뭐하는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자율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제 생각엔 루틴하게 다니는 어떤 운송 수단은 이 기계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장거리 뛰는 트럭이라든지 정해진 길을 다니는 버스라든지 이런 식의 쪽에서는 이제 일자리가 많이 또 사라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마차, 운전기사, 자율주행 요 내용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전에 제가 2017년도만 해도 중국의 모습 그래가지고 요걸 설명회 때 썼어요. 이렇게 사람이 쭉 앉아가지고 전수검사하고 인건비 싸니까 했던 중국도 이렇게 로봇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이 로봇 만드는 일을 갔을까요? 이 로봇 만드는 회사는 바빠 죽겠는 거고 여기 있던 친구들은 일자리가 없는 거고 지금 중국의 명문대도 요새 방송을 보면 뭐 10%밖에 취업이 안 된다 뭐 한다 나오는데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내 방향에 맞고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건 너 열심히 했내지 어떤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녀분들에 대해서 어떤 걸 잘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교육하느라고 힘들고 애는 애대로 나 이거 뭐 해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참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저에 대해서 나를 만든 그 두 권의 책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연희동 살았는데 이런 게 예를 들어 사진이 없어서 이 사진을 넣어놨지만 목공소가 많았어요. 연희동 입체교차로 근처에. 그러면 어떤 형들 아저씨들이 이렇게 나무를 막 깎아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에 오면서 이걸 막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3, 40분 가지도 않고. 그럼 저는 이 나무의 모양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 나무를 돌리는 기계 구조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톱도 톱날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모양을 잘라내는데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톱이 어떻게 움직이지? 그래서 그 조금만 못 타가지고 나름대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크랭크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들은 나중에 2살 많은 사촌 형이 이제 중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 이모가 우리 엄마 큰언니죠. 큰 이모가 아들 공부시키려고 이 형이 좋아하던 이 라디오와 모형이라는 책을 닥터 버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형이 버리면 못 보니까 일단은 우리 집에 갖다 놨어요. 우리 집에 갖다 놓으니까 이걸 보는 순간 저한테 신세계가 열려버린 거죠. 저는 이 라디오에 꽂혔고 우리 사촌 형은 모형에 꽂혔어요. 그래서 사촌 형은 프라모델 갖다가 독일군 병정, 독일 트럭, 독일 탱크, 뭐 장갑차 이런 거 에나멜 칠하고 이런 데 너무 좋아했던 형 좋아하게 됐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죠. 저는 라디오에 꽂혀가지고 라디오 회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키트 사다가 납땜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트랜스 독본이라는 책을 제가 960원 주고 샀어요. 그 당시 960원 주고 샀던 기억이 나고요. 이걸 가지고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MPN형, PNP형. 그게 5학년, 6학년 때 공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아두이노 수업을 하든 무슨 수업을 하든 공장 자동을 하든 뭐 했을 때 기초적인 전자에 대한 지식을 이때 5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한 이 공부가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드론 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분이 이 무전 송신기 가지고 뭐를 해요. 이 비행기를 날리는 거죠. 이거 라디콘이라고 예전에 했는데 이 모양이 드론으로 바뀌면 지금과 뭐가 틀립니까? 똑같죠. 지금의 드론을 얘기할 때는 드론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떤 시스템에 연동돼 돌아가는 거를 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드론 해가지고 이거 날리는 사람, 이거 사람이 하나하나 붙어서 아마존에 배송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되겠네요, 진짜로. 드론 한 대당 한 명씩 날려야 되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어느 날 방송에서 뭐 드론으로 낚시를 했는데 그건 레저지. 이런 4차 산업이 맞는 그런 혁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때 제가 기억나는 게 6학년 때 신촌에서 소방서에서 찾아와가지고 아카데미 과학인가? 이 헬리콥터나 이런 헬리콥터에다가 밧줄 달아서 불난데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이미 그때 그분들도 그런 관심을 갖고 살았어요. 이때가 언제냐? 76년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결국은 이때는 아날로그로 했던 거고 지금은 디지털로 바뀐 거죠. 송신기도 아날로그 송신기였고 지금은 디지털 송신기로 바뀌고 그러니까 정보 전달하는 방법이 바뀌고 결국은 사람이 서서 이걸 날리는 거는 같은 과정인데 소프트웨어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플러스 되면서 드론이 다른 기능을 하게 된 거죠. 소프트웨어 따라 자동으로 동작할 수도 있고 표에 따라 수행할 수도 있고 사람이 손이 비치지 않아도
그리고 요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워키토키 트랜시버라 그래가지고 무전기 만드는 거. 이것 때문에 한참 납땜하고 뭐하고 많이 했죠. 자, 요런 과정들. 요게 옛날에 만능 기판이라고 그래서 부품 꽂아서 직접 납땜해서 만들던. 이걸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어, 아, 내가 뭐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몰랐을 때는 이 나무 만드는 기계, 나무 자르는 기계, 이런 걸 보다가, 이제 이 책을 접하면서 저한테 전자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쪽의 길을 이제 디디게 된 거죠.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뭐를 좋아하는지를 이미 전 초등학교 때 나온다고 봐요. 미술을 좋아하는지, 운동을 좋아하는지, 그걸 거슬러 가지고 평준화 작업을 해서 평균화 시켜 가지고 사회에 나오면 그냥 기타 등등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잘하는 걸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부모님들 찾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 플랫폼 기업들, 저희 왜 이걸 썼냐면, 앞으로는 1%의 플랫폼 만드는 사람과 99%의 플랫폼 종사자로 저는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배달의 민족 만드신 분이 배달해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에어비앤비 하는 분이 임대업해서 뭐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집 져가지고 숙박업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집 한 칸 없이 부동산 사무소를 안 열어놓고 거대할 수 있고요. 자, 차 만드는 회사가 운전수 없이 차가 돌아다니는 이런 핸들도 없는 그런 세상이 와버리게 된 세상에서 그냥 내가 뭐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국영수 열심히 하고 잘했으니까 나 어디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뭐 개그맨 중에 그 송영길 씨가 하는 거 송영 그 하는 거 근데 뭐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1%가 IT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방면의 각각의 1%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각각 분야에서 스포츠가 됐든 운동이 됐든 음악이 됐든 예술이 됐든 뭐든지 1% 부분들이 IT가 플러스 되면서 그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고 다른 분들은 플랫폼의 종사자처럼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어, 큰 대책이 없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분에도 0.1%가 있겠죠. 특수한 생각을 해는 사람들.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0.9%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류가 리드해 나가는 거고, 이런 플랫폼 만들면 이 플랫폼에 관련돼서 식당도 하고, 배송도 하고, 다양한 뭐 광고도 하고, 이 기생을 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종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든 분, 이걸 한 분은 1%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지금도 꽤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이 맞지가 않으면 나 뭐 어느 날 하고 나서 어머니 상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영어를 잘한대요. 그래서 어머니 영어로 그러면 뭐를 잘해요?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당황하시더라고요. 영어 100점 맞고 9점 맞으면 잘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영어로 뭐를 잘해요?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니 미국에요 거지도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미국에 영어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한국에 한국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했냐 안 했냐가 경쟁력이 인제는 아니에요. 해도 안 되는 걸 내가 할 수 있을 때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걸 잘 찾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당황스러워 하세요, 보면. 옛날에는 뭐 총점 잘 나오고 평균 잘 나오면 됐는데 그게 방향이 안 맞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3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대략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영상을 만들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보 제공을 좀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인데 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1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